1980년대 한국 문학을 딱 한 단어로 표현하면 아마 혁명이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불과 10년 만에 문학의 주인공이 혁명가에서 아주 평범한 나로 바뀌어버려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극적인 대전환이 가능했을까요? 한국 문학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1990년대, 그 놀라운 변화의 순간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죠. 지금 우리한테는 좀 상상하기 힘든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 문학은 정말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념이 모든 걸 지배하던 시대, 바로 거기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럼 먼저 1990년대 이전 그 시절로 한번 가볼까요? 이 시기 문학에는요, 아주 거대한 사명이 주어져 있었어요. 개인이 즐겁게 읽고 감상하는 것보다는 더 큰 공동의 목표를 위한 하나의 도구, 그런 느낌이 강했죠. 1980년대 소설을 보면요, 주인공이 나 한 사람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바로 우리죠. 혁명, 민족, 계급투쟁, 이런 아주 큰 이야기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어요. 집단의 외침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말 그대로 문학이 사회를 바꾸기 위한 이데올로기의 도구였던 셈입니다. 당시에는 문학을 이렇게 봤던 거예요. 삶과 행동의 원리를 이해하는 방법이다 라고요.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게 그냥 나 혼자 즐기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들자, 이런 공동의 사명과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다가 마침내 1990년대가 옵니다. 이전의 모든 규칙을 다 뒤엎어버린 정말 말 그대로 혁명적인 10년이었어요. 세상이 그리고 문학이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1990년대가 되면서 그 전까지 사회를 단단하게 붙들고 있던 큰 이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힘을 잃기 시작해요. 그리고 바로 그때 개인용 컴퓨터, PC랑 인터넷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 등장합니다. 이 거대한 빈틈과 새로운 가능성 사이에서 문학이 숨쉴 공간이 폭발적으로 열린 거죠. 바로 이 두 개의 이미지가 1990년대 그 엄청난 변화를 딱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세요. 한쪽에는 냉전이 끝났다는 걸 보여주는 세상을 가로막던 거대한 콘크리트 벽이 무너지는 모습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세상을 향해 열린 새로운 창문, 바로 개인용 컴퓨터가 있죠. 이 단단한 벽이 무너지고 새로운 창문이 열리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만들고 즐기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거대 서사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국가나 민족, 이념처럼 사회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던 그런 큰 이야기들 있잖아요. 이게 힘을 잃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람들은 더 이상 이런 단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 안에서만 삶의 의미를 찾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럼 이렇게 큰 이야기가 사라진 빈자리를 문학은 뭘로 채웠을까요? 바로 집단에 가려져 있던 나라는 한 사람, 바로 개인입니다. 문학의 카메라가 우리라는 거대한 공동체를 비추다가 드디어 줌인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과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 개인을 정의하는 아주 새로운 기준이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취향이에요. 예전에는 어느 계급이냐, 어떤 사상을 가졌냐, 이런 걸로 사람을 나눴다면 이제는 어떤 음악 좋아하세요? 어떤 영화 보세요? 이런 개인의 취향이 그 사람을 보여주는 중요한 열쇠가 된 거예요. 이 변화 정말 명확하죠? 90년대 이전에는 계급과 이념이 나를 주정했다면 90년대 이후에는 바로 개인의 취향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문학의 주인공이 집단에서 개인으로 옮겨온 정말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어요. 실제로 당시 나온 새로운 소설들을 보면 이 변화가 바로 느껴져요. 어떤 거대한 정치 이념 얘기가 아니라 오르간 소리가 어떻고 차가운 강물이 피부에 닿는 느낌이 어떻고 이런 아주 개인적이고 감각적인 부분에 집중하기 시작한 거죠. 세상의 중심이 큰 단문에서 평범한 개인의 일상으로 옮겨왔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제 문학의 두 번째 혁명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매체의 변화입니다. 이야기가 담기는 그릇이 딱딱한 종이에서 반짝이는 스크린으로 바뀌면서 문학의 규칙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는 게 그냥 글을 읽는 새로운 공간, 그 이상이었던 거죠.
아예 새로운 문학 형식을 만들어내는 거대한 실험실이자 놀이터가 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실험이 바로 하이퍼텍스트 소설이에요. 이건 뭐냐면요. 정해진 순서대로 쭉 읽는 게 아니라 독자가 직접 링크를 클릭하면서 자기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야기는 작가 혼자 쓰는 게 아니게 된 거죠. 독자가 직접 길을 선택하는 어떻게 보면 공동 창작자가 된 셈입니다. 그리고 디카시라는 정말 완전히 새로운 장르도 이때 태어났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로 딱 포착한 어떤 순간에 짧은 글을 더해서 새로운 느낌을 만들어내는 거죠. 사진하고 시가 만난 건데 이건 정말 디지털 시대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아주 감성적인 예술 형식이었어요. 인터넷의 이런 소통하는 특징, 이게 또 엄청난 작품을 만들어냈는데요. 바로 드래곤 라자 같은 온라인 판타지 소설이에요. 작가가 온라인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 독자들이 실시간으로 댓글을 달고 또 그 반응이 다음 이야기에 영향을 주는 시기였죠. 작가랑 독자가 같이 세계관을 만들어 나가는, 이건 예전 출판 방식으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전환이 오늘날 우리에게 남긴 건 뭘까요? 1990년대에 일어난 이 두 가지 혁명이 지금의 우리 문학 세계를 어떻게 만들어낸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990년대 문학혁명의 핵심,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주제의 혁명, 그리고 둘째, 매체의 혁명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이 집단적인 우리에서 괴인인 나로 바뀌었고 그 이야기가 펼쳐지는 무대가 종이에서 스크린으로 옮겨갔다. 바로 이 두 가지 변화가 오늘날 우리가 즐기는 문학의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결국 생각해보면 문학이라는 건 박물관에 딱 고정된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사회가 변하고 기술이 발전하는 걸 그대로 비춰주면서 자기 모습도 계속 바꾸는 살아있는 거울 같은 거죠. 시대가 바뀌면 거울에 비친 우리의 이야기도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SNS에 스토리를 올리고 블로그에 글을 쓰고 아니면 멋진 트윗 하나를 쓸 때 혹시 여러분이 바로 이 새로운 시대의 소설가는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이 거대한 문학적 진화의 가장 앞에 서 있는 작가일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파고들 주제는요. 바로 1990년대 이후 한국 현대문학입니다. 그 격동적인 변화들을 한번 따라가 볼 텐데요. 네. 여러분이 제공해 주신 자료, 청소년을 위한 현대문학사 일보를 보면서요. 어떻게 거대한 이념의 시대에서 좀 벗어나서 그 섬세한 개인의 삶, 또 감각, 여기에 주목하게 됐는지, 그렇죠. 그리고 또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물결이 문학 판도를 어떻게 바꿨는지, 이런 흥미로운 지점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정말 1990년대는 한국 문학사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분수령 같은 시기였어요. 분수령이요? 네. 사회 전체를 막 뒤흔들었던 그런 거대 담론의 시대가 좀 저물고요. 그 빈자리를 개인의 좀 내밀한 경험, 감수성 이런 것들이 파고들기 시작했죠. 오늘은 바로 이 지점, 그러니까 이념이 좀 힘을 잃고 개인이 떠오르는 배경부터 시작해서요. 네네. 취향이라는 새로운 가치 기준, 그리고 디지털 기술, 특히 인터넷이 문학에 가져온 혁신까지 그 여러 겹의 변화를 좀 자세히 따라가 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뭐 딱딱하게 연대기 순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왜 이 시기가 정말 특별한 전환점인지, 네. 그 안에 어떤 놀라운 발견이나 고민이 있었는지 이걸 좀 생생하게 파헤쳐 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1990년대 문학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가장 큰 변화는 역시 그거겠죠. 1980년대까지 문학을 지배했던 그 분위기와의 어떤 단절. 그렇죠.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80년대 문학하면 딱 떠오르는 게 사회 변혁, 민주화, 뭐 민족 문제 이런 거대한 이야기들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담론들이 아주 중요했죠. 그런데 90년대 딱 들어서면서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이런 이념 중심의 문학이 힘을 잃기 시작했다. 이거 정말 극적인 변화 아닌가요? 네, 매우 극적인 변화였습니다. 사회주의권 붕괴라든가 또 국내적으로 민주화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면서요. 네.
이전처럼 사회 전체를 막 하나의 방향으로 이끌던 그런 강력한 이념들 있잖아요.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든지 민족문학론 같은 거. 네네. 이런 거대 담론들이 현실을 설명하는 힘을 상당히 잃게 됩니다. 물론 뭐 이념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요. 그렇겠죠. 적어도 문학이 이걸 꼭 짊어져야 한다. 이런 최우선 과제라는 인식에서는 좀 벗어나기 시작한 거죠. 작가들한테 더 이상 사회를 위해 뭘 써야 하나 이런 무거운 짐을 막 강요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된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문학이 짊어졌던 어떤 사회적 역할, 책임감, 이런 강박에서 좀 벗어나면서 드디어 다른 곳을 볼 여유가 생겼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아요. 그럼 그 시선은 어디로 갔을까요? 자료에서는 개인의 삶, 그 자체로 스포트라이트가 옮겨갔다. 이렇게 표현하던데요.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사회 전체를 움직이는 큰 구조나 이념 대신에요. 그 안에서 살아가는 개개인의 아주 구체적인 삶, 또 내면, 여기에 현미경을 들이대기 시작한 거죠. 현미경이요? 네. 사회가 점점 다양화되면서 예전처럼 막 하나의 중심 가치만 보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다양한 가치관, 생활 방식이 공존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문학은 이런 시대 변화를 아주 예민하게 포착해서 이전에는 좀 부차적이거나 사소하다고 봤던 것들, 예를 들면 개인의 내밀한 욕망, 아니면 일상에서 느끼는 미묘한 감정의 결 같은 거요. 아, 사소한 감정들. 네, 개인적인 상처나 지역 같은 것들을 문학의 중심 무대로 확 끌어올린 겁니다. 사회 전체를 보던 망원경 대신에 이제 개인의 삶 속으로 깊이 파고드는 현미경을 든 셈이죠. 여기서부터 진짜 이야기가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이념이라는 큰 기준이 좀 흐릿해지니까 그 자리에 취향이라는 새로운 키워드가 등장했다는 거. 네, 취향. 개인의 어떤 문화적 취향 혹은 섬세한 감수성, 이게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이해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었다. 이 설명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신경숙 작가의 풍금이 있던 자리가 예시로 나왔죠? 네, 맞습니다. 풍금이 있던 자리가 이런 90년대 문학의 변화를 아주 잘 보여주는 작품인데요. 네. 소설 속 인물들을 구별하고 관계 맺는 방식이 이전과는 확 달라요. 뭐 계급이라든지 정치적 신념 같은 큰 기준이 아니라 네. 아주 미세한 감각의 차이. 감각의 차이요? 네. 예를 들면 소리를 듣고 구분하는 능력? 이런 걸로 인물들의 성격이나 관계가 설정되거든요. 오, 신기하네요. 주인공이 옛 시어머니랑 새 시어머니를 떠올릴 때 그 둘을 구별하는 중요한 단서 중 하나가 발걸음 소리예요. 발걸음 소리요? 네. 구 시어머니는 좀 평범하고 둔탁한 소리를 내는데 새 시어머니는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아주 가볍고 미묘한 소리를 내는 인물로 그려지거든요. 이런 섬세한 청각적 차이를 포착하고 묘사하는 것, 이게 중요한 문학적 장치가 되는 거죠. 아, 이건 결국 미묘한 감각 차이를 인지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이 새로운 시대의 중요한 감수성으로 떠올랐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윤대영 작가의 은어낚시통신 이야기도 그런 비슷한 맥락이겠네요. 특정 음악, 뭐 예를 들어 조용필 노래를 좋아하냐 마냐, 아니면 어떤 그림을 이해하냐 못하냐, 이런 문화적 취향이 그 인물의 정체성이나 관계를 규정한다.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거 완전 요즘 MBTI 뭐예요? 묻는 거랑 비슷한 느낌인데요. 어떤 음악 좋아하세요?가 그 사람을 파악하는 코드가 된 거네요. 맞아요. 1990년대 문학에서는 이런 문화자본, 그러니까 특정 문화 코드를 이해하고 즐길 줄 아는 능력이 인물을 해석하고 세계를 인식하는 중요한 틀로 작동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볼 필요가 있어요. 자료에서도 슬쩍 나오지만 그럼 이런 섬세한 감각, 고급 취향이라는 게 과연 누구나 그냥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는 걸까? 아, 그러게요.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특정 음악이나 미술을 깊이 이해하고 감상하려면 그에 맞는 교육이나 경험, 그러니까 일종의 훈련과 학습이 필요하잖아요. 와인 맛을 구별한다거나 클래식 음악의 미묘한 차이를 느끼는 능력처럼요? 네, 그렇죠. 시간과 돈이 들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 취향이라는 게 과거의 계급이나 이념과는 다른 방식으로 또 다른 종류의 어떤 구별짓기, 위계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문화를 향유하는 능력이 새로운 사회적 자본처럼 작용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렇죠. 겉으로는 뭐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 같지만 실제로는 그 취향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한 어떤 사회경제적 기반, 즉 문화 자본의 차이가 알게 모르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비판적 성찰의 여지를 남기는 겁니다. 이전 시대의 어떤 노골적인 계급 구분과는 다르지만 훨씬 세련되고 감각적인 형태로 새로운 사회적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 이걸 90년대 문학이 예민하게 포착하고 있었던 거죠. 1990년대 문학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으로 포스트 모더니즘과의 관계를 빼놓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특히 독창성 개념에 대한 도전, 이게 흥미로웠어요. 아, 독창성? 네. 네. 우리는 보통 작가한테 독창성이 최고다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근데 이 독창성이라는 가치 자체가 사실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라 근대 이후에 특별히 강조되기 시작한 개념이다. 이 지적이 좀 놀라웠습니다. 네, 그 지적은 우리가 문학을 보는 어떤 관습적인 시각에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네.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위대한 작가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독창적인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자료에서 지적하듯이 독창성이나 천재성 같은 개념은 사실 서구 근대, 특히 낭만주의 시대 이후에 작가 지위가 막 올라가면서 강력하게 부상한 이데올로기에 가깝다는 거죠. 아, 이데올로기요? 네. 그 이전 시대를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 고전 문학이나 중세 문학에서는 기존에 있던 이야기나 형식을 빌려오고 변주하는 게 일반적인 창작 방식이었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에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만 가치 있는 일은 아니었다는 거죠. 음. 포스트 모더니즘은 바로 이런 근대적 가치들, 예를 들어 독창성 신화나 작가의 권위, 역사의 진보 같은 큰 이야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해체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렇군요. 모든 건 이미 존재하고 완전히 새로운 건 없다. 뭐 이런 인식 같은 걸까요? 네,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1990년대 한국 문학에서도 기존 작품들을 막 패러디하거나 여러 텍스트를 콜라주처럼 뒤섞는 방식의 실험들이 나타났다. 이거군요. 마치 DJ가 기존 곡들을 믹싱해서 새로운 음악 만드는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장정일 작가의 소설들 같은 경우 보면요. 기존의 유명 문학 작품, 영화 대사, 대중가요 가사, 심지어 광고 문구까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가져와서 막 뒤섞고 재배치하거든요. 와. 이건 단순히 다른 작품을 베끼는 게 아니라 원본과 모방의 경계를 일부러 흐리면서 독창성이라는 개념 자체에 질문을 던지는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전략인 거죠. 음. 이런 혼성 모방, 즉 파스티슈나 패러디 기법은 1990년대 사회 전반에 퍼져 있던 어떤 절대적인 중심 가치가 사라지고 다양한 코드들이 막 섞여 있는 문화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고요. 자, 이제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90년대 후반 그리고 2000년대 초반으로 넘어가면서 문학에 또 한 번의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일으킨 요인을 좀 봐야겠습니다. 바로 인터넷의 등장. 아, 인터넷. 네, 정말 중요하죠. 문학이라는 게 어떤 그릇, 즉 매체에 담기느냐에 따라서 내용과 형식, 심지어 소통 방식까지 달라진다. 이 이야기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네, 미디어 이론의 아주 고전적인 명제죠. 월터 제이 옹 같은 학자들이 말했듯이 매체는 메시지다. 매체는 메시지다. 네, 우리가 사용하는 매체는 그냥 정보를 전달하는 중립적인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과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 자체에 깊숙이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1990년대 한국 문학에서도 기존 작품들을 막 패러디하거나 여러 텍스트를 콜라주처럼 뒤섞는 방식의 실험들이 나타났다. 이거군요. 마치 DJ가 기존 곡들을 믹싱해서 새로운 음악 만드는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장정일 작가의 소설들 같은 경우 보면요. 기존의 유명 문학 작품, 영화 대사, 대중가요 가사, 심지어 광고 문구까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가져와서 막 뒤섞고 재배치하거든요. 와, 이건 단순히 다른 작품을 베끼는 게 아니라 원본과 모방의 경계를 일부러 흐리면서 독창성이라는 개념 자체에 질문을 던지는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전략인 거죠. 이런 혼성 모방, 즉 파스티슈나 패러디 기법은 1990년대 사회 전반에 퍼져 있던 어떤 절대적인 중심 가치가 사라지고 다양한 코드들이 막 섞여 있는 문화적 상황을 반응하는 것이기도 했고요. 자, 이제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90년대 후반 그리고 2000년대 초반으로 넘어가면서 문학에 또 한 번의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일으킨 요인을 좀 봐야겠습니다. 바로 인터넷의 등장. 아, 인터넷. 네, 정말 중요하죠. 문학이라는 게 어떤 그릇, 즉 매체에 담기느냐에 따라서 내용과 형식, 심지어 소통 방식까지 달라진다. 이 이야기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네, 미디어 이론의 아주 고전적인 명제죠. 월터 제이 옹 같은 학자들이 말했듯이 매체는 메시지다. 매체는 메시지다. 네, 우리가 사용하는 매체는 그냥 정보를 전달하는 중립적인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과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 자체에 깊숙이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인류 커뮤니케이션 역사를 보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구술문화 시대, 문자가 발명되고 인쇄술이 발전하면서 지식이 기록되고 체계화된 문자, 즉 인쇄문화 시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디지털 기술 기반의 전자문화 시대, 이 각각이 매우 다른 소통 방식과 사유 방식을 갖는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인쇄 문화랑 디지털 문화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책으로 읽는 거랑 인터넷으로 읽는 거, 그 경험 차이를 생각해 보면 될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인쇄 매체, 특히 책은 기본적으로 고정된 텍스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어나가는 선형적인 독서 경험을 제공하죠. 네, 그렇죠. 쭉 읽어나가죠. 독자는 텍스트에 깊이 몰입해서 저자의 논리를 따라가고 행간의 의미를 곱씹으면서 비판적으로 성찰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게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 능력을 발달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인터넷 환경은 어떻습니까? 하이퍼링크로 연결된 무수한 정보들 사이를 끊임없이 막 이동하면서 비선형적으로 탐색하게 되죠. 아, 맞아요. 여기저기 클릭하면서 가게 되죠. 네, 정보는 파편화되어 있고 깊이 있는 몰입보다는 빠르고 넓게 정보를 얻는 게 중요해집니다. 이런 차이가 단순히 읽기 방식의 변화를 넘어서 글쓰기 방식, 나아가 우리가 정보를 처리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터넷 환경이 문학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자료에서는 상호작용성? 이건 가장 큰 특징으로 꼽던데요. 네, 상호작용성, 인터랙티비티. 독자들이 그냥 읽는 걸 넘어서 댓글로 바로바로 반응하고 때로는 작가랑 소통하면서 이야기 전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건 진짜 예전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야말로 혁명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공간에서는요, 전통적인 작가와 독자의 경계가 상당히 허물어져요. 경계가 허물어진다. 네, 독자는 더 이상 완성된 작품을 혼자 조용히 감상하는 그런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작품을 읽으면서 실시간으로 댓글을 통해 자기 감상이나 비평을 표현하고 다른 독자들이랑 의견을 교환하고 네네. 심지어 작가한테 직접 메시지를 보내거나 연재 방향에 대한 제안을 하기도 하죠. 웹소설 플랫폼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 맞아요. 댓글 반응 보고 작가들이 내용 바꾸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비일비재합니다. 독자들 댓글 반응이 작가의 다음 회차 집필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죠. 이런 현상은 소비자가 생산 과정에 직접 참여한다는 의미의 프로슈머 개념하고도 연결돼요. 프로슈머. 네, 문학 작품이 작가 혼자 완성하는 게 아니라 작가와 독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어떤 공동 창작의 성격을 띠게 되는 거죠. 와, 문학을 경험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거네요. 혹시 상호작용성 말고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 있을까요? 매체의 특성과 관련해서요? 텍스트 외에 다른 미디어 요소들을 결합하기가 훨씬 쉬워졌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아, 다른 미디어 요소요? 네, 인쇄 매체는 기본적으로 문자 텍스트가 중심이고 사파나 사진 넣는데도 제약이 달았잖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디지털 환경에서는
텍스트랑 이미지, 동영상, 사운드, 애니메이션 이런 다양한 멀티미디어 요소들을 자유롭게 결합해서 표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독자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 이야기 줄거리나 결말이 달라지는 하이퍼텍스트 소설이라든지 또 시랑 이미지를 결합한 새로운 시 형식 같은 것들이 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죠. 아, 디카시 말씀하시는군요.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랑 짧은 글귀를 결합한 형태요. 네, 맞습니다. 디카시, 디카포엠. 자료에 이창호 시인의 고성가도라는 작품이 예시로 나왔었는데요. 비 내리는 봄날 오후, 구형 프린스는 통영 캠퍼스로 달린다. 자꾸 스치는 희망, 슬픈 봄물들 아랑곳 않고 쩍 뻗은 고성가도는 아직 필한 눈을 켜고 있다. 이 글만 보면 사실 좀 평범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네, 그럴 수 있죠. 함께 제시된 흐릿하고 좀 쓸쓸한 분위기의 도로 사진 있잖아요. 그게 글의 의미를 확 증폭시키면서 전혀 다른 감흥을 주더라고요. 정말 신선했어요. 사진이 없었다면 못 느꼈을 감정이었어요. 네, 바로 그게 디지털 매체가 가져온 새로운 문학적 가능성입니다. 이미지가 단순히 텍스트 내용을 설명하거나 도와주는 걸 넘어서요. 텍스트랑 상호작용하면서 의미를 확장하거나 때로는 막 충돌하면서 새로운 해석의 여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아, 기존의 전통적인 시 문법이나 소설 문법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새로운 미적 경험을 제공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실험적인 형식들이 기존 문학의 가치를 완전히 대체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건 그렇겠죠. 하지만 분명 문학의 외연을 넓히고 표현의 다양성을 풍부하게 만드는데 기여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점. 인터넷이라는 이 새로운 공간 덕분에 예전에는 주류 문학계에서 좀 주목받기 어려웠던 장르 문학들이 활짝 꽃피울 수 있었다. 이 점도 언급됐죠. 아, 네.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판타지, SF, 무협, 로맨스 이런 소위 장르 문학으로 분류되던 분야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분야들은 과거 기성문단에서는 다소 좀 주변적인 장르로 취급받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랬죠. 하지만 인터넷은 이런 장르들이 작가와 독자를 직접 연결하고 자유롭게 작품을 발표하고 공유하고 또 열성적인 팬덤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했어요. 아, 직접 연결? 네. 출판사의 편집 방해안이라던가 문단의 평가 같은 기존의 문지기, 게이트키퍼 역할을 거치지 않고도 독자들이랑 직접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네. 이게 장르 문학의 양적, 질적 성장을 이끄는 강력한 동력이 되었고 현재 한국 문학 지형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 배경입니다. 오늘 1990년대 이후 한국 현대문학의 변화를 쭉 따라오다 보니까 와, 정말 숨가쁜 변화의 시기였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국가나 사회 같은 거대한 이야기에서 벗어나서 지극히 사적인 개인의 내면, 또 감각의 세계로 깊이 파고든 변화,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기술이 문학의 창작, 유통, 소통 방식까지 근본적으로 뒤흔든 혁신. 돌아보면 정말 엄청난 전환이었어요.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야기 나눈 지점들 중에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여정은 문학이라는 것이 결코 진공 상태에서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늘 동시대 사회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을 아주 민감하게 반영하고 때로는 또 선도하면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재정의해 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어떻게 변모해 왔는지를 비추는 아주 의미 있는 거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함께 좀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인터넷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인공지능, AI 같은 더욱 강력한 기술들이 우리 삶 깊숙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AI 시대죠? 그렇다면 미래의 문학은 또 어떤 모습으로 진화하게 될까요? AI가 쓴 시나 소설을 우리가 막 감동적으로 읽게 될 날이 올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 속에서 인간, 고유의 창의성이란 건 뭔지, 또 이야기가 갖는 본질적인 의미는 또 어떻게 재정의될지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볼 만한 질문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탐색에 동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